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아까 이 손 드는 거 보시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놓으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밴쿠버 이 북쪽에 가면은 카필라노 강이라는 게 있어요. 카필라노 리버라고는 강이 있는데 여기에 이 낭떠러지가 이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거기에 카필라노 이 서스펜션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교각이 없이 양쪽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흔들다리 있잖아요. 그 흔들다리가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게. 그런데 1년에 한 관광객이 수백만이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 캐나다의 국립공원입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데 보니까 2000년 됐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공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스펜션 브릿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브릿지의 넓이가 한 1.5m 밖에 안 되고 길이는 한 거의 100m 됩니다. 밑에 이 깊이는 한 76m 그 정도 되는데 올라가서 밑에를 보면 정신이 어질어질해요. 발바닥이 간질간질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이것이 이렇게 움직여요. 다리가 움직이고 거기 계곡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도대체가 어디로 움직일지 잘 몰라. 근데 저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요, 지금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 바로 심리학 교수들의 실험이 저 다리에서 이루어졌어요. 흔들다리 효과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심리학에 여기 심리학 학위를 가진 분도 계신데 그걸 귀인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귀인 오류라고, 이 한자는 더 어려워 이게.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어떤 현상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해요. 왜 저럴까? 예를 들면 아침에 센터에 출근했는데 어제까지도 굉장히 상냥하던 사람이 아침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답도 불퉁불퉁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안 하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해. 그런데 인간은 그 감정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은 자기가 느끼는 것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석이 옳건 그르건 간에 해석대로 몸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부부싸움 했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하면은 그 뒤부터는 물어보지도 않고 저 여자는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인이라고 해요.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인데 그때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류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몸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다리 한가운데 아가씨가 서 있다가 아주 예쁜 아가씨, 심리학을 연구한다는 아주 예쁜 아가씨를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저쪽 양 끝에서 18세에서 35세 남자가 혼자 걸어오면 딱 걸려서 다리 가운데서 딱 만나서 아가씨가 저 심리학 연구원입니다. 종이를 하나 주면서 이 광경을 보시고 이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글을 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글을 써주면 나중에 명함을 주면서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연구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다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다리는 아주 나무로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 이건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고 밑에까지 거리가 3m밖에 안 되고 그 다리에 올라가 봐야 길 위에 서 있는지 다리 위에 서 있는지 구분이 안 돼. 거기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이 아가씨가. 그래 놓고
아가씨가 그 심리학 교수 두 분이 그 글 내용을 분석해 봤어요. 즉 흔들다리 위에서 쓴 글과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튼튼한 나무로 되어 있는 다리 위에서 쓴 글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흔들다리 위에서 쓴 글 속에 뭐가 무하게 많이 들어있냐 하면은 성적 표현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 그리고 튼튼한 다리 위에서 쓴 놈들은 그냥 멀건 소리만 써놨어, 그냥.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하는 거 보니까 흔들다리 위에서 글을 만났던 청년들은 50%가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튼튼한 다리 위에서 글을 쓴 청년들은 15%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학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왜 그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왜 그 차이가 발생했을까? 여기서 이것은 귀인 오류다, attribution error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거 점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attribution error다. 다시 말하면 요겁니다. 우리 가슴이 뛰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슴이 뛰십니까? 멋있는 남자 만났을 때, 역시 미인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멋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가슴이 뛰어요. 언제 가슴이 뛰세요? 무서운 거 봤을 때. 뛰죠? 자, 거기서 어떤 현상입니까? 가슴이 뛴다는 하나의 현상인데 그 원인은 무수히 많아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슴이 뛰는 현상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슴이 뛴다예요. 그러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이 뛰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왜 뛸까?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뛸까? 그러면 흔들다리 위에서 아가씨를 만났던 청년들은 사실은 다리가 흔들리니까 가슴이 뛰었는데 해석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니까 뛰었다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앞에 있는 아가씨가 엄청나게 예뻐 보여요. 엄청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실험해 보세요. 맞아요. 여기 조깅하는 젊은이들 아침에 조깅할 때 앞에서 뛰어오는 아가씨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왜 그러냐면 가슴이 뛰니까 그래요. 가슴이 뛰니까 그래요. 가슴이 뛰는 현상이 앞에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니까 뛴다고 생각하면 그 아가씨가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혹시 짝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짝사랑하는 남자가 몇 시에 조깅하는가 봐서 반대쪽에서 뛰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그렇게 돼요. 자, 시는 언어를 가장 함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정현종 시인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시인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를 하셨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국문학의 아주 대가이신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살아봐야지. 공이 땅에 떨어지면 튀어오를 일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땅속으로 지가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튀어오를 일만 남아있어요.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돼요. 옳지, 최선의 꼴, 지금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돼요. 자, 공이 되어서 튀어오르시기 바랍니다. 이걸 리실리언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심리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에요. 모든 인간은 땅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땅에 떨어져요. 이때 공처럼 튀어오르느냐 거기 주저앉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느냐? 나는 공직만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전업주부로 몇 년을 살았는데, 또는 나는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 그런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이것은 하루 만에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정보를 수집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의 가치와 보람, 애터미는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람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빈지갑인 경우에 누가 오래 일을 할 수 있어요? 일 못해요. 반드시 그 일이 가치와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오래 할 수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치 없는 일, 보람 있는 일은 인간은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가치 있어도 태안 앞바다에서 바위에 기름 닦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1년 내내 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 그 소득이 생겨야죠. 다음. 바로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한 달에 5천댁, 5천댁이 되는 게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고 빅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건 공부를 해도 그렇고 연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3H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일을 해도 3H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성공 못합니다. 하나는 냉철한 이성, 헤드가 없는 사람을 머리가 빠가됐다고 그러거든, 일본말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warm heart예요. 따뜻한 가슴, 하트예요. 하트.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 치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없어요. 요즘도 이 부패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분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말년은 콩밥을 자시할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애터미 사업은 그래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동반 성공하겠다고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핸드입니다. 핸드.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안 되고 몸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이 3H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냉철한 이성,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판단. 그리고 꿈과 비전입니다. 그거 없는데 성공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산에 올라가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보니까 산에 올라와 있더라, 그런 경우는 없어.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하트, 웜 하트. 같이 잘 살자. 세 번째,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손발을 움직여서 실천에 옮겨야 돼요. 자, 다음. 자, 선승구전. 손자병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승 이후구전. 이기는 군대는, 병은 여기서 군대입니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쿨헤드. 내가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느냐? 지리적으로는 어떻느냐? 내가 가진 병기는 어떻느냐?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시장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이 팔리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패하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해 놓고 이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과거에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는 이렇게 해도 먹고는 살았어요. 일단 구멍가게를 내놓고 손님을 기다렸다고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편의점이 26,000개라고 그러는데 매월 2,600개가 늘어난대요. 그런데 망하는 편의점이 2,700개인가 된대. 그러니까 한 달에 생겨나는 편의점보다 망하는 편의점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편의점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2300년 전에 손자가 한 얘기예요. 자, 다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과연 이 사업이 보람 있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가치 있는 일인가를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겨놓고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피지기예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은 이 시간 이후 들은 걸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손자병법의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자, 요 두 꼬맹이는 요 놈을 몰랐어. 둘이 덤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게 지피지기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인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왜?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알았어.
요 녀석은 너무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음이 늦어. 그런데 요 어린 다윗이 요놈하고 근접전을 해가지고는 이겨요, 져요? 이길 수가 없어. 요놈은 덩치만 크지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멀리 떨어져 싸워야 돼. 상대방을 알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돌팔매질로 싸우는 게 제일 좋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지피지기예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돼. 자, 다음. 무지라는 것은 학력이나 지식의 양이 많고 적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지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무지라 그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유지한, 즉 지식인이다 이렇게 봐요. 내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래. 가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 무지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뉴턴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의 물방울이요,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뉴턴 같은 과학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What we know is a drop이야, drop. 물방울 하나이고 What we don't know is an ocean. 바다야, 바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많이 알고 있더라도 전체 지식에 비하면 아는 것은 제로입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제로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무식하냐 무식하지 않느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한 사람은 무식하지 않다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자, 다음. 이거 누구 얘기해? 아인슈타인이에요. 20세기 최고의 머리가 좋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더 배울수록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배우고 싶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 과학자가 된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없어.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 과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공자. 자, 공자가 한 말은 아주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톨스토이가 그 인생론에서 인용한 말이 이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19세기 사람인데 벌써 논어를 다 읽었어. 뭐라고 그랬느냐? 네.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부지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시지야. 이것이 아는 것이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 제자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보다 6살 아래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오늘 같은 건달이에요.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건달짓을 하는 놈인데 가르쳐서 선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가르쳐 놓으니까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을 하니까 유는 자로의 옛날 아기 때 이름입니다.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이래서 가르친 거예요.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유명한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이 말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자, 다음. 이제 노자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지부지상.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건 괜찮은 일인데 부지지병,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건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 다음. 소크라테스, 서양의 철인이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자,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식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안 하면 안 할수록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거든, 내가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최고 지식인이 됩니다.
델파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걸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델파이 신전에 써져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신전에 바로 신탁으로 유명한데, 즉 애언으로 유명한 거야. 거기에 소크라테스 친구가 아테네에서 가장 이 뛰어난 지식인은 누구인가? 그랬더니 이 신탁이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나왔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명하다고, 가장 지식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에서 난다 긴다 하는 지식인들을 소크라테스가 다 만나봤더니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나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놈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자, 투자사기 속는 탐욕이에요. 탐욕.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한꺼번에 많은 돈 벌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7%밖에 안 돼요. 그렇죠? 1.75%. 거기다 이자 나오면 이자 소득세가 몇 %예요? 25%지요. 4분의 1 뜯어가요, 소득세로. 10억 저축하면 지금 한 달에 얼마 나와요? 15만 원. 많이 나오면 15만 원 나오죠. 10억 저축해봐야 15만 원밖에 안 나와요. 100억 저축하면 얼마 나와요? 150만 원 나와요. 100억 저축해 보실래요? 1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런 판국에 어떻게 일확천금을 하냐 말이에요. 안 돼요. 선진국이라는 사회는요 절대로 일확천금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확천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차근차근 벌어나가야 돼요. 차근차근. 그래서 조지라던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고장났다예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은 이미 고속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미국은 없어요. 왜? 사회가 안정되어 있거든. 우리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다단계로 해서 한 달에 몇십억을 어떻게 벌어요? 안 돼요. 그건 사기예요. 탐욕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탐욕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무지에서 나와요. 무지. 모든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다음. 자, 공자의 제자가 자하라는 사람이 거보라는 업체, 지금 같으면 시장이 됐어요. 시장.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욕속즉부달. 욕속부달이야. 욕속부달. 그러니까 무욕속 무견소리. 빨리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속즉부달. 빨리 달성하려고 하면 이루지 못하고 견소리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걸 제자에게 해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무실에 가면 이 말이 걸려 있어요. 빨리 달성하려 하면 오히려 안 되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월천댁이 되려면은 라면도 사주시고 그러라고요. 라면 비싼 거 사주기는 그렇잖아요. 라면.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으면 뇌에 뭔가가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예뻐 보인대.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게 뭐가 돌아간대요. 뭔가를 모르는데. 그리고 같이 매운 걸 먹으면 가슴이 뛰어가지고 앞사람 예뻐 보이니까. 에? 자, 다음 악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가만히 있는 걸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한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요건데, 게으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매일 바빠 죽겠어. 어디 가냐라고. 개 모임, 동창 모임, 동네 무슨 모임. 별 중요하지도 않아, 그거. 이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를 들면 몸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는 거. 긴급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해.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오늘이 마감일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자기 파트너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정보를 받은 사람은 그게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아프지는 않지만 건강검진을 가는 거. 이건 긴급하지는 않아. 금방 죽지는 않아.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 이건 당장 안 논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개발이 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긴급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전화가 왔어. 야, 누구야 오늘 개모임인데 나올래? 그러면 둘이 한 30분을 얘기해. 아무것도 아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우리 긴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면서 또 나가. 30분 얘기했으면 맞지 뭔 얘기가 더 있겠어. 하나도 그 중요한 거예요. 전화가 바로 왔으니까 아주 긴급한 거예요. 그리고 술 친구한테 전화 와서 노닥거리는 거. 이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제 시간에 연속극 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해. 지금 급해야 돼, 지금. 그 다음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요즘 보면 이런 청년들이 많아. 온갖 때 사이트에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계속 다 하는 놈이 있어. 이게 아무 필요도 없는 댓글을 말이야.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아있어.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또 주부들 할 일 없으니까 옛날 잡지 또적거리고 앉아있는 거. 이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아니고 뭐가 중요한지 나에게 중요한 일에 시간을 대부분 쓰라는 거예요. 적어도 80% 이상은 여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투자 사기라든가 다단계 사기가 왔을 때 적어도 그게 맞는지는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당국에 가서 물어보면요. 알려줘요. 그게 속지 마라. 그때도 어떤 경찰관이 그 주부 구했죠. 구한다는 게 사기 안 당하게 했죠. 경찰관이 지나가는데 주부 표정이 이상해. 급히 통장을 들고 오도록 하는 거야. 지금 피싱 사기에 걸린 거예요. 돈 붙이러 가는 거예요. 돈 붙이러 지금. 돈 붙이러.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더니 통장을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사복을 했어. 사복을 해가지고 주부 표정이 아무래도 사기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주부한테 얘기했어. 지금 어서 전화 받고 가시죠. 바쁘니까 놔둬요. 그러고 뛰어갔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돈을 붙이려고 한 찰나 경찰관이 몸으로 막았죠. 사기입니다. 알고 보니 피싱 사기야. 그래서 600만 원 건졌어. 600만 원 건졌어. 그런 거예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피싱 사기에 걸리면 정신이 없답니다, 사실은. 그 주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아들이 다쳤다는데 빨리 병원비 보내라는데 어떡할 거냐 말이야. 어떡할 거냐 말이야, 지금. 경찰관은 그런 경험이 많죠. 그러니까 사봉지문 경찰관이 몸으로 막은 거예요. 나중에 주부가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요. 오니까 사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집에서 보냈던 300만 원은 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300만 원 이상 안 되잖아요. 텔레뱅킹으로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적어도 주위에 알만한 분들께
관공서에 가서 컨설팅을 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라. 핸드. 이거 경고를 해둔 거예요. 자, 다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다스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불임을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다스리면서 살려면은 손이 핸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은 바로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쓴 거예요. 중요한 일에. 자, 다음. 자, 다음은 이제 핑계를 대. 나는 선량한데 그 자식이 나를 속여가지고. 속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속은 사람도 잘한 것은 아니다. 지가 12시까지 잠 퍼자고는 닭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닭 때문에. 이 자식이 울지 않아가지고 내가 12시까지 잠을 퍼잤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 지가 당해놓고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런다. 마지막으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까 맨 처음에 무지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경찰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런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뭐 폼 잡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공의자질을 타고난 아름다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세운 것이 주공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임금도 아니고 순임금도 아니고 무왕도 아니고 문왕도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 주공이에요. 바로 주나라를 세웠던 무왕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왜 주공을 그렇게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세웠느냐. 논어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나는 오늘 밤에 꿈에서 주공을 봤다. 오늘 밤 꿈에서는 주공을 못 봤다.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형인 무왕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6년 살다가 죽어버렸어, 왕이. 그러면 이 무왕의 동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한 20명 돼. 전부 다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주공은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런데 무왕이 죽어버리니까 그 왕자가 어려. 6살밖에 안 돼. 그 당시 주공은 학문이라든가 무예, 장수로서뿐만 아니라 주나라를 세웠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인 장수예요. 그런데 자기 어린 조카를 죽이지 않고 그걸 보필해서 주나라를 판석 위에 올려놔버린 사람이 주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조는 어린 단종을 죽였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은 주공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를 세운 지 6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왕이라는 자기 조카를 판석에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의 가장 태평성대를 성왕시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주광은 동아시아에 문물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공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만들어놓은 걸 3000년 전에 만들어놓은 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써요. 예를 들면 종가제도. 종가제도가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어요. 종가라는 게. 한국만 남아. 이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낙 큰 땅덩어리를 통일을 해놓고 보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는데 이걸 뭐 교통수단이 있나 길이 있나 통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어디서 누가 반란을 일으킨지를 몰라. 이걸 그래서 어떻게 통치를 할까 해가지고 이 중앙은 왕이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지방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제후로 봉한 거예요. 형제들을 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충신들에게 나라를 하나씩 줬어요. 예를 들면 이쪽 산동반도가 강태공이 분봉을 받은 제나라로 간 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걸 봉건제도라고 그럽니다. 봉건제도예요. 제후를 세웠단 말이에요. 봉건제도. 그런데 이렇게 해놨어도 자기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보장이 없어. 실제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무왕이 죽으니까 자기 밑에 셋째, 넷째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주공이 가서 제압합니다. 제압하고 처치해버리고 상황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이니까 요놈들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못 일으켜 해가지고는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보장이 없으니까 이거 형님 댁이죠. 형님 댁에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 댁에서 1년에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일이 나오면 군대를 보내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문제라 이거야. 그러니까 형님 댁에 이런 걸 안 보낸 놈은 예의가 없는 놈이고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가제도예요. 종법제도예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해서 이게 수도죠. 경이죠. 호경이라는 데인데 경. 그리고 땅을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우리 경기도 있잖아요. 이 주변의 땅을 기라고 부른 것이. 기라고 부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를 보면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자가 경기 기자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기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라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때 만들어낸 제도예요. 이때 만들어낸 제도인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이상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놈이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 그런 놈은 볼 것도 없다. 그런데 그 해설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인색한 인간치고 교만하지 않은 놈이 없다 그러놨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분들은 밑에 라면 좀 자꾸 사주세요. 라면, 커피도 좀 사주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에 계속 참석하라고 하시는 게 서로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